성공적인 세무조사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강과 제2강을 듣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전략 우리 제1강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전략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어떤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제1강 때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단일 조치로 예측할 수 없다. 전략은 타인의 전략에 연주한다. 그리고 조치는 주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서류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납세자 하게 되면은 세무공무원은 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나의 조치로 주변 환경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김남법 우리 시행 전에 로비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경험이 있는 납세자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렇지만은 김영란법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고, 그 법이 우리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게 되면 바로 고발 조치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패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부패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비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유명한 군사 전략가가 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냐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좋은 글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복잡한 시스템의 유사성을 가정했다. 두 번째 줄부터 그는 알려진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은유를 사용했다. 세 개의 자석 사이에 흔들리는 철줄을 설치하며 그것은 비정형 방식으로 말하자면 무질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동일한 운동 패턴을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은유에서 세 개의 자석은 비합리적인 힘,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비합리적인 힘, 인간의 개입이 없는 우연,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힘, 이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힘을 나타낸다. 추는 이론이나 전략을 나타낸다. 전략은 절대로 한 가지 힘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힘 작용의 전체 상황장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힘들 중 하나라도 그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저지하는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복잡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복잡계입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무인들이, 세무대리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도 계속 이제 새로운 탈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납세자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세무대리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우리가 무한대의 수많은 어떤 요인들이, 변수들이 있어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는 다양한 운에 영향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한 1억 나올 걸 1년 차이로 2억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현 정부 하에서는 이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사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세청에서 부동산 7억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LH공사 부패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 주변 지역에 부동산을 샀던 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죠. 굉장히 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또 매월 달에 나왔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12월 달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연가나 이렇게 많이 가는 시기에 조사를 받으면은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팀이 나오니 신산팀이 나오니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조사팀이 바쁘면 아무래도 납세한테 유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사팀장이 성향이 법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B타입은 납세를 조금 배려하는 우리 타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재수없게 뭐 진급 시점에 우리가 조사팀장이 진급 시점이다 이러면은 골치가 좀 아픈 거죠.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나오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아주 실력 있는 세무공무원 한 명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분의 한 명은 세무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산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교육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 시험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근데 세무조사 기간에 예를 들면은 마침 우리가 조사 기간하고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뭐 세금 많이 추징해봤자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세무조사에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험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체 세무조사에 시간을 많이 쓰기가 골머리를 앓기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1년에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직무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어떤 직무교육을 받느냐? 여기 있죠. 뭐 조사 분야, 뭐 우리 기본 조사 실무 역량, 뭐 조사 관리자 실무 역량, 주식 변동 조사, 국제 조사 심화, 해외 투자 세원 관리, 일감 몰아주기, 심판 결정 내도 뭐 양도세 분야, 뭐 소득세 분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금융 파생 상품 해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뭐 세목별로 78례 분석 교육도 시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많이 추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나오는지 안 받고 나오는지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세무사가 언제 나올까요? 예. 우리가 제1강에서 복잡계 이론을 계속 배워왔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잡계에서는. 그렇지만은 제가 강의한 그 세무조사 동영상을 우리가 들어보시면은 정기 세무조사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어떻게 국세청에서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조금 로직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거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세무조사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예를 들면 300억인데 지난 20년간 세무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장기 미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런 것 같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만은 지식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패턴을 예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무슨 기획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최근의 경향을 보면 최근은 예를 들면은 해외에 우리가 해외 거래를 많이 하는 데를 좀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허권 양수도 관련해서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자기 주식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패턴들은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확하게는 당연히 모릅니다. 좀 여기에 우수 조사 사례와 같이 어떤 세무공무원 뛰어난 세무공무원 하나가 처음에 건축, 신축, 판매 업종에서 탈세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서 탈세 정보에 시작해서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1,200억을 추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공무원들이 진급하기 위해서 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수 조사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없게 여기에 걸리면은 당연히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잘 대응한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세무공무원들은 딱 뭐 중요한 것이 인사잖아요, 인사. 예. 그럼 세무공무원도 인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공무원들은 정성평가가 있고 BSC,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정성평가가 평가 전체 배점은 조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 요소에 뭐 조사 절차 준수 노력, 조사 우수 사례 발굴, 뭐 자체 탈세 정보 수집 등 뭐 이런 이제 항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조사 실적이 여기 BSC 요소에서 빠졌습니다. 즉 이런 것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요.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퇴직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예. 하더만은 전화를 해보니까 현직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 그거 폐지됐다고. 이런 예를 들면은 정보들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조사 실적이 BSC 요소에서 폐지가 돼서 그러면 지금은 뭐 조사 실적이 전혀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될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그리고 자, 공무원들은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총 6등급이라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7급 같은 경우에는 SS 등급이 600만 원, D 등급을 받으면 200만 원, 400만 원이나 예를 들면 봉급이 차이 나는 거 400만 원 좋은 금액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SS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진급하기 싶겠죠. 물론 SS 등급을 받으려면 공적 조서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제1강에서 배웠다시피 이 복잡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자,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려면 세무조사에 관한 지식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넓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지식을 습득하기 쉽지 않죠. 제가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를 드러났지만. 자, 세무조사를 할 때 이제 금융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거래처 금융 우리 통장 조회들을 좀 하는데, 자, 만일에 10년을 조사를 했어요. 금융 조회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무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년 동안 조사가 끝나고 2년 동안은 보관을 하고 2년이 지난 거는 폐기를 한다. 왜? 거기는 이제 통장이라는 것은 개인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2년간만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들은 내용이고 이제 팩트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실제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그 정보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팩트 확인 작업을 합니다. 물론 팩트 확인 작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자, 조사를 하고 나서 끝나면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대부분 처음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보통의 10년 뭐 영구적으로 거의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런 내용은 감사원 우리가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일가세 기간, 즉 6개월의 매덕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되는가? 저도 이 내용을 예를 들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세법이 안 나옵니다. 예, 조사 사무 처리 규정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팩트를 확인했어요. 이거는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거래지서 정상화 조사 관리 지침은 비공개입니다. 이 비공개 정보에는 3억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들은 내용이 아니고 실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지식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세무조사를 할 때, 대응할 때 우리가 하도가 땅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납세연맹은 세무조사에 관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지만 수익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충당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가 8시간 40분이고요. 그리고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가 6시간 정도 됩니다. 국세기본부 납세자 권리의 장을 모든 판례를 이제 강의한 거죠.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수천 페이지를 봤고요. 국정감사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또 우회적으로 정보도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전직 공무원 강의, 전직 공무원하고 이제 식사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랜 시간 투입했던 지식을 세무사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공무원이 봐주면 감사해서 징계받을 내용은 본인들이 그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문제는 그 감사에서 봐줄 내용인가 아닌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감사원에서 새로운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새로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새로운 또 적발되면은 이전에는 안 걸렸는데 새롭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이 봐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건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맞짱뜨기 전략은 우리가 정치적인 세무조사 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썼던 전략이고요. 멍청이 전략은 이것도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언론사처럼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류를 최대한 늦게 우리가 제출하면서 우리 회사는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 나는 세법 잘 모른다 하면서 최대한대로 서류도 지연해서 제출한 전략이죠. 도주 전략은 어떤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는 도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증거가 없으면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견 전략은 그렇죠. 바짝 엎드려서 공손하게 하면서 최대한대로 이제 그런 전략을 가는 거고, 그리고 업소 전략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전략이 이제 분리된 게 아니다는 거죠. 초반에는 이 전략, 중반에는 이 전략, 마지막에는 업소 전략,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수반해야 된다. 전략은 특정 도구 또는 특정 도구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적절한 도구 또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 예치조사인지 비예치조사인지, 범칙조사인지 일반조사인지, 범칙조사도 처음부터 영장을 가지고 나오는지 안 가지고 나오는지, 그리고 비정기조사라도 검찰에서 이렇게 서류가 넘어온 건지, 검찰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국세청에서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기적인 탈세를 했는지, 탈세 제보 조사인지, 기획 조사인지, 정치적인 조사인지. 기획 조사라면은 세무공모 납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얼룩 주무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적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써야 됩니다. 특히 행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안 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비의도적인 탈세죠. 사실상 비의도적인 탈세라는 것은 적극적인 언노 의도가 없는 거고요. 탈세를 했는데 적극적인 언노가 없이 의도가 없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이라요. 복잡한 세법을 만든 정부 책임이고 사전에 안내를 제대로 안 했거나 오히려 납세자 탓이 아니고 정부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거죠. 문제는 행사처벌 행위를 사기적인 우리가 탈세를 했을 때가 문제죠. 했을 때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특가법 적용 대상은 연간 5억 원 이상 탈세한 경우라든지 허위세금 계산의 경우에는 토탈해서 30억 이상을 이제 발행했다 그러면은 특가법에 해당돼 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이렇게 징역형으로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처를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에서는 이 조세행사법 교육 영상을 11월 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세행사법 같은 경우는 세무대리나 일반 기업들이 공부하기 좀 힘든 것이 이 행법의 기초가 없으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행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조세행사법 교육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우리가 전직 세무공무원 강의를 들어보면은 뭐 제때 제출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죠. 자, 행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서류는 사실 제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사 공무원이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아까 예를 들어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하고 회사 잔고만 대조해서 쉽게 발견할 것 같으면 뭐 빨리 주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조사를 해서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보가 아니면은 사실 적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뭐 빨리 줄 필요도 없고요.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국세청이 조사 목적이 뭔지, 정치적인 조사인지, 조사 공무원의 성향이 뭔지, 그리고 자 공무원들은 여러 건을 조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혐의를 분석하고 나옵니다. 근데 A 조사팀에서 이번에 한 5건을 조사를 하는데 사전에 쫙 분석을 해봤더만은 우리 회사는 혐의가 적은 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 공무원이 빨리 조사를 끝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협조해서 빨리 끝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서류를 제출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조사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지만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겠죠.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100억 이하는 5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제가 1강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잘못된 이분법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복잡계에서는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류 제출을 빨리 해줬다? 안 좋다라든지. 조사 공무원에게 친절해야 된다? 아니다. 뭐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에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무대리인을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좋은 점은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은 나쁜 점을 모르고 있어요. 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은 납세자한테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세무대리인의 징계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전직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안에서의 평판이 중요하고요. 또 특정한 경우에는 현직하고 퇴임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직급 여부에 관계없이 현직이 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조사라든지 뭐 기획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직 세무공무원이 퇴직한 세무대리인한테 납세자를 설득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납세자한테 이제 불리한 역할을 하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획조사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세무대리인을 이제 선임하면 좋은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납세자가 이제 세무조사를 받는데 공무원이
지금 300억, 뭐 수백억의 추징세액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납세자는 뭐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형 로펌을 선임할 때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대형 로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중에 뭐 불복이나 이런 어떤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이 또 수익 모델이지만은 저 기업들의 컨설팅이 또 중요한 수익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A 기업에서 중요한 우리가 조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설이 있고 얼설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갑설로 유권 해석을 받아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로펌에다가 대형 로펌에다가 합니다. 뭐 해서 수입료가 엄청나죠. 이거는 국세청 공무원들하고 예를 들어 윈윈하는 겁니다. 국세청 공무원하고 관계가 좋아야만이 유리한 유권 해석을 이끌어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로펌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100% 납세자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좋냐? 시중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세무대 우리가 조사팀장과 똑같은 세무대 동기라든지 선후배를 잘하는 서비스를 선임하면 좋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소문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소문이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10건 수임했는데 1건 성공하고 9건 실패했으면 한 건을 자기들 어차피 수입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건 성공한 것마저 소문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렇게 동기들을 우리가 선임한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잘 해결되겠지 동기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높아가지고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2022년 5월 달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은 오히려 불이익을 가능성도 오히려 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측 이해관계 신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실 올해 이제 이게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보면은 제2조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제외되거나 제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기피해야 되고 기피를 하지 않으면은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자,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공직자의 대부분의 부패들은 같은 대학 동기, 같은 행시, 같은 세무대 동기,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은 그것이 거의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이 법이 어떻게 실무에 영향을 미칠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법이 만들어지시면 법은 이제 공무원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정관 세무대리인을 선호한 이유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전직 세무공무를 했던 세무대리인이 들어오면은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잘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에 적발될 내용하고 그 적발되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아까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비공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일반 세무대리인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세무대리인을 보통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은 사항은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고시 출신 세무대리인도 제 세무조사 동영상이나 여러 이렇게 보고 세무조사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건 한 건 실무 경험을 쌓아가면서 부닥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스웨덴 국제청 성공 스토리에 나와 있는 운에 대한 한 줄 이야기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사람이 기회를 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국세기본법에는 자,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라는 게 뭘까요? 법에도 나왔지만은 세무조사라는 것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세무조사,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예를 들면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세무조사입니다. 그리고 진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가세하는 것도 사실상 다른 목적의 가세자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국민의 위험한 권력을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무리하게 납세자를 괴롭히도록 세금을 많이 추징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예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입니다. 매출 1조가 안 되는 회사에 상속 정려세를 2,400을 부과해서 결국 몇 년간에 걸쳐서 승소를 했지만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이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진급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주식 가치보다도 더 많은 상장 차익에 대해서 정려세를 이제 부과하는 수백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런 어떤 다른 목적에 보통 부과를 할 때는 세무공무원은 자기가 이제 이런 감사해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대부분이 유권 해석을 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유권 해석을 질의해서 두리뭉술하게 뭐 이렇게 답변을 받거나 유리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애매하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수백억을 부과를 하고 해서 자기는 진급하고 뭐 다음에 몇 년 뒤에 4, 5년 뒤에 납세자가 대법원에 가서 이기더라도 뭐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스웨덴의 인마르 베르만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1970년대에 스웨덴 국제청의 세무사를 받고 열받아가지고 독일로 이주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 나는 내 적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열심히 일하고 또 판단력 있는 권력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포커게임 선수 집단이다. 즉, 이런 우리가 정치인 세무조사를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의 국제적 시스템에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찬스 없으면 우리가 직급도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죠, 전쟁. 사실 세무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그래 전쟁을 하는데 선제공격이 최고의 방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함정도 놔야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제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고지 후에 이제 공격을 하면은 실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막연히 무서워가지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열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쟁을 하는데 세무조사 세금 고지를 받고 나서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차피 그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금이 고지되면은 공무원도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취소 못 시켜요. 법대로 해야만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다른 목적의 세무사를 당할 때는 일단 고지되기 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과 신뢰 둘 다 필요하다. 자, 이 그림은 미끄럼틀 갱사 이론이라 가지고 비엔나의 에리키 키르킬러 교수의 논문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세금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 국세청 입장에서 자, 국민의 성실 납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신뢰와 권력, 파워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없으면은 미끄럼 타듯이 그냥 미끄러진다는 거죠. 성실 납세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대응하는데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보면은 납세자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잘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힘과 신뢰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무조사를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판례에 관한 지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세무공무원도 절세, 조세비, 탈세, 조세포탈 이 네 가지를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받다가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배되는데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는데요. 조세피 부인의 법리에 이거 최신 판례에 어긋납니다. 예.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유사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가 납세자가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은 이거는 우쭐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과세 관행, 신의성실 원칙 이거는 판례를 공부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를 던지는 거를 마치로 상대편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네.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공무원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차명 계좌가 신고돼서 현지 확인 조사가 왔는데 대응을 잘못하면 일반 세무조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탈세 제보 신고도 마찬가지죠. 예, 탈세 제보 신고에 현장 확인이 나왔는데 일반 세무조사로 확대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는데 자, 의사가 병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근데 자금 출처 조사에 잘못 대응하면은 그냥 병원 사업장으로 조사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상황이 변경되면 전략적인 목표도 변경해야 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타켓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한다면 목표 또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세무조사 중에 차명 계좌가 발견돼서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었다면 전략적인 목표가 사실 적은 세금에서 적은 세금은 포기하고 미고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세 범칙 조사가 나온 경우에는 사실 고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일단 고발은 오케이.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조사 금액을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전략입니다. 자, 예방 조처가 가장 효과적이다. 자, 여기 맹목적 이제 가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말콤 스페로 씨가 주장한 건데, 자, 정통적인 강제 집행 접근법에는 일종의 어리석음이 있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야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실패별로 대응을 한다. 어떻게 보면 강제 집행 기관들은 이처럼 피해 사항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업무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개선을 위한 계획에 주력하기보다는 실패에 대응하는 일에 치우치게 된다. 강제 집행 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경찰, 국세청 이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탈세를 미리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그냥 뒀다가 뒤에 세무조사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쉽게 하면 뒤늦게 실수를 바로 잡는 것보다 애초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국세청뿐만 아니고 납세자도 뭐 동일하겠죠. 사실 납세자도 사전에 예방하면 가장 좋지만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납세 입장에서도 뭐 정기 세무조사든 비정기 세무조사를 이제 사전에 선정 안 되도록 대비를 하면 좋은데 사실 쉽지는 않죠. 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에 비해 이제 고가의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을 할 때 또는 뭐 소득 신고보다 고액의 이제 카드를 쓰거나 소비를 많이 할 때 이게 오늘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국세청 시스템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예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소득에 비해서 금융계좌 입출금이 가다한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는 뭐 적은데 고액이 그 사람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FIU에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겁니다. 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위험이 발생하는 확률과 결과 모두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 수 있다면 이제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위험 확률과 결과는 모르지만 경험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항공기 사고나 주택 하수 사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 3번과 같이 위험이 발생한 확률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도 내가 세무사를 당할 가능성 확률이 뭐 몇 프로인지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조사가 나와서도 얼마가 부과될지 굉장히 잘 모릅니다. 만일에 뭐 각각 잘 아는 사람이 조사를 받아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를 받고 뭐 체납자를 몰려서 뭐 신용불량자로 전환을 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공포심만 이제 가지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대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의 전략적인 목표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겠죠. 자, 납세자는 빨리 조사가 끝나면 좋겠죠. 그리고 추징세액도 적으면 좋고요. 근데 조사 공무원도 빨리 끝나면 좋습니다. 왜? 여러 업체를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빨리 끝나고 추징세액도 많으면 조사관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 대응하게 되면은 조사 기간도 계속 연장돼서 이제 길어지게 되고 오히려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공무원은 추징세액보다 조사가 빨리 끝나는 것을 보통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예. 근데 여기 이제 보다시피 보면은 이거는 세무서 세무서 지금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과장 밑에 이제 여러 팀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조사팀에서 보통 2달 정도에 5건에서 10건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기 재산세 1팀, 2팀, 3팀이 있는데 3팀이 예를 들면 조사를 나가는 팀이죠. 보통 한 개 팀에 2사람씩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재산세는 보통 뭐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10건에서 20건을 동시에 조사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없겠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세금 많이 추징한다고 그거 자기 호주물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래 빨리 끝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관은 몇 명 나오느냐? 뭐 서울청은 보통 이제 7명에서 8명, 인천청은 6명,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는 뭐 4개 팀이 동시에 우리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2개월에 보통 몇 개를 조사하느냐? 앞에 나왔다시피 일반 세무조사는 우리가 2개월에 5개에서 10개 정도, 재산세 조사는 2개월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만일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맨 밑에 사실 담당 공무원들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사 공무원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력과 성향을 파악하라. 그럼 뭘 파악하라는 거지? 뭐 세무대 출신인지 행시 출신인지 진급대장인지 세무서 자격증 보유 여부라든지 뭐 입지 연도 조사 공무원의 BSC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특성과 이제 뭐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조사를 뭐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뭐 옛날에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뭐 뇌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성격과 태도가 파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옛날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개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해 보인다. 오히려 외적, 실제적, 상황적 요인의 관계에서 가능성 편을 평가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성향을 조사하고 뭐 알면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거기에 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복잡계에서는. 근데 그거를 우리 간과하고 오히려 맹목적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조사 공무원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라. 항상 우리 뭐 전직 세무공무원 강의를 들어보면 나오는 레파토리죠.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상대는 이제 슈퍼 갑이잖아요. 예. 그래서 납사 입장에서는 세무서가 나오면은 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 잠을 잘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무조사에 대해서 스웨덴은 이게 자발적인 준수서, 신뢰 기반한 자발적 준수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고, 납세자는 오히려 이렇게 강압적인 준수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 딱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 탈세했지, 내가 혼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납세자는 공포감을 처음에 이제 걱정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요. 왜 나만 조사가 나왔지? 다른 사람은 그냥 두고 분노의 감정도 있고 뭐 회피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엄청난 국가기관의 어떤 폭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개인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자포자기하거나 뭐 이런 식의 심리적인 패턴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신뢰는 뭘까요? 신뢰는 관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형태든 상호관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상대편이 사기꾼이 있으니까. 관계가 완전히 평등할 필요는 없지만 양 당사자가 신뢰를 만들어 위험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아니고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 작업 공간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즉 세무공무원하고 회사하고 세무대리인하고 이렇게 작업 공간을 만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공무원 관점에서 신뢰란 뭔가? 신뢰가 깨지는 사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 서류 제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지 않거나 돈 뜯어가려고 세무사 나왔네 이렇게 무리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떠벌리는 태도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여튼 세무공무원은 뭔가 자기가 봐줬을 때 이게 떠벌리는 태도를 상대편에 보이면은 언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입이 무거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은. 그리고 당연히 거짓말 하면 신뢰가 깨지고요. 그리고 몰래 녹음하는 것도 많이 발각되면 신뢰가 깨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당하면 오히려 신뢰가 깨지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일단 뭐 업무 지시하는 거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들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녹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꽃 밝힐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겠죠. 예, 이것도 예를 들면 납세한테 불리합니다. 근데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죠. 예. 금융 추적 조사를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부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조사 기법은 사실 금융 조사입니다. 그래서 금융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하여튼 조사 방법 중에서 가장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대사잖아요, 대사. 예, 신고서하고 회사 장부하고 뭐 통장하고 대사를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거짓말하기 쉬운 것이 막 예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천점장이 인터넷으로 보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예를 들면 매출의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대사에서 매출 누락을 잡아내고, 예. 그리고 뭐 만일에 배우자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근무도 안 하는데 허위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경우에 사실 이런 것도 거짓말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만일에 뭐 직원들을 면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만약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뭐 이렇게 허위 인건비를 올렸다 그러면은 뭐 부모님을 불러서 뭐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조사해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짓말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A 세무사가 이제 세무공무원하고 신뢰를 쌓는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은,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 세무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조사 중지 신청서를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조기 결정 신청서도 먼저 써주고, 자, 언제라도 뭐 한 번 정도는 그냥 조사 중지하세요. 그리고 세금 부과했을 때 우리는 가채적 부침 안 합니다. 조기 결정 신청서에서 먼저 써줘가지고 일단 상대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라는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공무원을 이제 존중으로 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뭐 전반적으로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상대편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태도를 해서 뭐 손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사무사 우리 그 동영상 강의에 있는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태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하고 이제 질책하는 타입, 공식적이고 이제 규칙에 엄반는 타입. 예를 들면 납세자가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법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공식적이고 규칙에 엄밀한 타입이죠. C가 이제 개방적이고 이제 공감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C 타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때까지 제가 이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신뢰를 이야기했죠. 이건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의 신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무조사를 하는데, 예, 과정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납세자를 존중하면은 사실상 신뢰가 쌓이는 거죠. 세무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됩니다. 자,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았고 의사 전달의 기회를 확보했다. 정부기관은 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정부기관은 개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모든 논쟁점을 고려한다. 개인은 존중받았다고 느낀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은 세무공무원에 관한 납세자의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스웨덴 국세청은 신뢰가 높고 한국 국세청의 신뢰가 낮은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보시면은 바로 나오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징세액을 협상할 때 낮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세금의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대치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무공무원 딱 조사를 나왔는데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나오겠죠. 이 회사는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 나는데 10억 정도는 추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5억으로 딱 낮추고 초반부터 딱 회사는 뭐 재무제표는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너무 힘들어서 뭐 여유 자금도 없고 예를 들면 굉장히 힘들다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억을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낮추면은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 이 세무공무원도 이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도 예를 들면은 10억 정도 일단 자기가 목표라면은 처음에 20억을 부르는 거죠. 20억 정도 예를 들면 추징될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양보하는 척 하면서 10억으로 예를 들면은 거꾸로 세무공무원도 똑같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죠. 즉, 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세법 실력하고 조사 경험이나 이런 거죠. 그리고 관계, 뭐 설득을 잘 해야 되겠죠.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무대리인이 예를 들면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세무대리인이 중간에서 이 조사팀장하고, 자, 납세자하고 둘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잠깐 납세 입장에서 나는 납세 입장에서는 이게 10억 정도는 적당한데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5억이 나왔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기대치에 예를 들면은 기대치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협상을 이렇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세무대리인 중간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기획조사라든지 뭐 정치조사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설득할 때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케이크를 먹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케이크를 먹잖아요. 예. 그래서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뇌 모두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이성을 이제 관리하고 감정에 호소하면은 환경을 바꾸어 변화를 이끌어낸다. 쉽게 하면은 이성을 관리하고 감정에 호소하면 환경을 바꾸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이성과 어떤 감성을 동시에 공략하는 거죠. 감정적인 호소와 호소에 논리와 증거가 더해지면 성공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상은 뭐 잘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뭐 솔직히 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라. 이게 업소 전략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만일에 쓰러진다 그러면은 어디에 쓰러져야 되냐는 거죠. 행간, 조사실, 뭐 후계실, 복도. 이게 어떤 우리 그 세무공무원은 이제 복도에 쓰러지라. 왜? 주변에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세무공무원들은 그 무리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가 쓰러지는 것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무리죠. 예. 무리가 어떤 일어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요소가, 그러면 누가 업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가, 사장이, 그리고 직원이, 그리고 부장이, 예, 과장이, 예. 자, 여기에도 우리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우리 국세청에서 쓰는 전략입니다. 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그 국세청에서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좀 민감한 내용을 예를 들면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국세청은 잘 안 줍니다. 그때 이제 국세청에 쓰는 직원은 담당 직원을 국회의원실로 보내가지고 이거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잘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뭐 내가 진급이 안 된다든지 뭐 옷을 벗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야기를 하는 전략을 씁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표나 높은 사람이 업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단 직원이 실무자가 예를 들면은 설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번에 내가 예를 들면 이거 잘 해결 못하면은 내가 회사를 뭐 그만둬야 된다든지 뭐 집에 부양아도 몇 명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세무공무원한테 이야기하면은 뭐 자기도 세무공무원도 뭐 똑같은 이제 직장인이고 해서 설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금의 심리학에서 호혜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 상대편에서 우리가 받으려면은 먼저 줄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뭘지? 뭐 어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친절 편지를 뭐 예를 들면 세무사 끝나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슬쩍슬쩍 물어보면서 상대편에서 뭘 원하는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비용을 증가를 시키면 좋겠죠. 제가 세금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도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도덕적인 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기가 하면은 죄책감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끼기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금이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실상은 나쁜 일이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진술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면적인 큰 저항감을 느낀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거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회사는 망하고 나는 직장을 잃는다. 회사는 망하고 나는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망해 여러 사람이 직장을 잃고 여러 가족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또 세금을 부과하면 당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가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뭐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불복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예를 들면 부과를 하기 위해서 야 통장 봐라 돈이 어디 있냐.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조사공무원 BSC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간접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멘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세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지금 많이 부과해서 납세자가 죽을 상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체납하지 않을 만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대로 과세를 해야 된다. A타입, B타입이 있죠. 근데 이전에는 사실상은 우리가 국세청 안에서도 A타입의 반장이 조금 많았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B타입의 반장이 많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조사공무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이거죠. 사실상 적투를 했는데 뭐 100억의 매출액이 이제 누락이 됐다. 근데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가산세하고 포함해서 뭐 현금 융성 미발급 과태료하고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100억 이상이 나온다.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가산을 해야 되느냐. 납세 어려움을 감안해서 적당히 이제 가산을 해서 감사 때 징계받을 위험이 높은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딜레마를 느끼는 것은 세무공무원도 도덕을 가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 자기가 자기 행동으로 상대방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도덕심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예,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스웨덴 국세청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세무사 대응을 할 때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히려 세무공무원이 이 내용을 들으면 사실 좋은 내용입니다. 자, 법대로 하면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스웨덴 국세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강 때 이제 복잡계 이론을 강의할 때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복잡계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한 조직 입장에서는 이제 디테일한 매뉴얼보다는 조직의 목표와 방향,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최적화하는 유연한 구조의 정력을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예상치 못한 일은 계획할 수 없죠. 대신에 예상치 못한 것을 예상하고 조직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제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가치를 갖추어서 조직이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제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가치 관리라는 겁니다. 가치 관리가 뭐냐? 가치 관리라는 것은 사실상은 상반되는 개념이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방만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가치 관리라는 것은 조직이 비전을 가지고 기초적인 가치를 가지고 즉 전략에 기반해서 조직을 이제 운영하는 거다. 여기에서는 핵심은 이제 토론과 논의다는 거죠. 예,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 국제청은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자기 몫을 이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6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객관성, 의사표현의 가치, 평등의 가치, 효율성 가치. 한국은 이런 이제 가치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사실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대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라면 가치겠죠. 그리고 스웨덴 국제청은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예. 한국처럼 이제 강압적인 준수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야 되지만은, 이 세금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시키면 내는 거다는 거죠. 자발적인 준수 전략으로 우리가 전략을 바꾼 겁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양도소득세법에 한국과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 큰 집으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한 2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3년이라 그러면요. 3년 안에 예를 들면은 이사를 가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유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일주일이 늦은 겁니다. 일주일이 왜 늦었냐? 쉽게 하면은 공사업자가 예를 들면 부도가 나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공사가 예를 들면 새 집을 짓는데 한 2년이 예를 들면은 걸릴 거로 예상했는데, 이게 3년 이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3년하고 일주일 차이로 이 사람이 유예를 못 받게 된 겁니다. 자, 마치 이 사람이 유예를 못 받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집을 팔아야죠. 예, 이 사람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법대로 예를 들면 해서 이런 불합리화가 생겼을 때 스웨덴 국제청은 어떻게 합니까? 즉 토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공무원은 법대로와 법이나 국가기관의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볼 게 아니고 양쪽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의 목적이 뭘까요? 즉 정의의 실현이잖아요. 국가기관의 목적이 뭘까요? 즉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하니 국민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정의에 어긋납니다.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 이 경우가 법치주의하고 스웨덴 국제청의 비전하고 상충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고, 법치주의와 입법 취지에 따른 한목적적인 해석하고 상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치주의하고 아까 예를 들어 민주주의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스웨덴 국제청 같은 경우에는 도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이 뭐냐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신뢰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법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할 때 생기는 건데, 납세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법대로 하면은 이게 올바른 일로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법대로 하면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고, 국가의 시기에는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스웨덴 국제청 성공서툴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건 입법자가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자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를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법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태도를 직속시키는 책임감이 훨씬 커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법 적용의 자의성과 법에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의견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법이란 개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때 입법자에게 그 점을 지적해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법의 정신과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기본 가치가 예를 들면 공정한,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부담하는 세금이죠. 실제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런 가치들은 실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대로 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치에 사실상은 어긋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1분 늦게 전자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산세를 부과해야 됩니까? 한국국세청은 이거 가산세 과세해야 됩니다. 예, 과세 안 하면은 감사원에서 징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스웨덴 국세청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세금 신고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이 스웨덴은 5월 2일입니다. 예, 마지막 날이. 그래서 전자 신고를 하는데 초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여서 1초가 넘겼다 하면 가산세를 이제 부과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봐주느냐 이렇게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스웨덴 국세청에서는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쉽게 하면 이런 경우에 1분 늦었다고 또는 뭐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의 목적이 뭡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근데 하루 늦게 신고했어. 이분은 안 내려고 예를 들면 신고를 안 내는 의도는 없고 하여튼 불가피한 사정으로 뭐 이렇게 하루가 늦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가산세를 부과하면 국민의 신뢰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올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국세청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데 자기들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틀리는 것은 스웨덴 국세청은 굉장히 신뢰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일에 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거 우리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징계받죠. 그렇지만 스웨덴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하루 이틀 늦은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의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제가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조세 판례 동영상에 있는 판례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대로 했을 때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예를 들어 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의 실현, 옳음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장하재단에 수백억을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상을 못 줄 만큼 정려의제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했죠. 국세청에서. 예,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이분이 수원 교찰의 황필창 씨가 이제 소송을 해서 대부분에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패소하고 3심에서 우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승소를 했죠. 승소하고 1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로 빨리 우리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죠.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을 해서 사람을, 국민을 죽인 겁니다. 국세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기관의 존립 목적이 뭐죠? 국민의 복지입니다. 복리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법대로 해서 국민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히틀러 당시에 독일 공무원들이 수만 명의 우리가 엄청난 사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그것도 다 법대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례는 보면은 이 양도세, 3주택 양도세 중과입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유용한 판례죠. 그래서 이분이 이사를 해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현재 집을 팔고 새 집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원래 이제 잔금 날짜에 이거를 매도를 했으면은 3주택이 아닌데 우리가 집을 판 양도인이 잔금을 좀 며칠 일찍 달라 해가지고 일찍 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11일간이 사실상 3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대법원에서 이거를 입법 목적에 따라 한목적으로 해석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승소 판결을 해서 세금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국세청 안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난 기사도 종부세 관련해서 종부세가 480만 원이 나오던 것이 8,500만 원이 나와가지고 500년 된 선원이 문 닫을 판이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속 입법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할 때 이런 일이 생기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쉽게 하면 입법 취지에 따르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납세자가 직접 해결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겠죠. 쉽게 하면 중위 뭐 재물이 못 갚는다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합리한 시법 있냐 아니냐.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뭐 소외된 사례를 뭐 쭉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뭐 세무공무원이 그 책을 보면은 뭐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리고 뭐 이번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스웨덴 국회청 우리 이 책에 사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라고 우리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은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한국의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중요한 권력기구다. 기초적인 업무사항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순수하게 돕는 일체의 행위는 내가 도와주려고 사람 앞에 견성함을 보일 때 시작되며 그리하여 돕는다는 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 한 사람은 고객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원칙적으로 정부의 대표다. 왜냐하면
공공권력의 행사는 법치주의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이용자는 한 명의 소비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참여자인 동시에 공동 창시자가 된다. 자, 여기에도 지금 책에 이런 우리 한국 국세 공무원도 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납세자의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해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지금 만족도를 높여준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하는 고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납세자한테 이제 불리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우리가 설득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 아주 자세하게 왜 국세 공무원들이 추징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되는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세법. 예, 가산세가 예를 부정가산세가 40%죠. 자, 이 40%가 잘못됐다라고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이거 지금 뭐 헌법재판소 간다고 위헌 결정 안 나죠. 예. 40%가 왜 이제 부당하냐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세법도 잘 알아야 되고, 사실상은 스웨덴 세법도 잘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아는 사람도 없죠. 예. 한국 납세연맹이 그래도 몇 년간, 4년간 스웨덴 국세청을 많은 돈을 들이고 리서치를 한 결과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오래전에 이 40% 가산세는 행정벌이 아니고 행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행정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왜 이것이 행정벌이 아니고 행벌일까요? 가산세는 탈세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하는 제도입니다. 본세가 아니죠. 그리고 이 40%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부과돼서 그리고 상한선이 없잖아요. 1000억에 40%면 400억입니다. 예. 뭐 1조 같으면 4천억이고요. 예. 그래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행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행정벌로 보는 거하고 행벌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제가 이 판결은 10몇 년 전에 제가 스웨덴 우리 그 납세자 연맹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판결이 난 이후에 스웨덴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했는데, 자, 스웨덴 국세청은 조세 범칙조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40% 가산세를 부과를 안 합니다. 예, 부과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충격적인 사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융성 뭐 미발거 우리 과태료도 이전에는 50%였고 지금은 20%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한국 세법만 공부한 사람이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제 합헌 결정 났지 않습니까? 한국 세법에는 가산세가 수도 없이 많은데, 특히 뭐 지급조서 제출 업무나 이렇게 협력 업무 있잖아. 협력 업무를 대부분이 뭐 매출액에 또는 뭐 미제출액의 1% 뭐 2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스웨덴 세법을 공부해 보면 압니다. 한국과 비슷한 제도가 스웨덴에도 있습니다. 이 현금영수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국세청이 보정하는 현금 우리가 단말기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비치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 매출액에 의해서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액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률이잖아요. 스웨덴 같으면은
170만 원만 예를 들면은 가산세가 부과되면 될 걸 한국에서는 10억, 20억, 30억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 자, 서울대학원의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가산세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방 효과에는 개별적인 예방 효과가 있고 일반적인 예방 효과가 있는데 개별적인 예방 효과는 것은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예방 효과는 우리 일반 그냥 다수의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산세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제때 신고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가산세를 내는 당사자들은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신뢰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세금을 예를 들면은 늦게 낸 사람도 보험세는 사실상 뭐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은 이 가산세 부분은 예를 들면은 이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한국 같이 이 가산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높은 경우에는 신뢰를 매우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세무사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 강의는 그냥 참고로 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경우를. 근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100명 다 세무사 받는 그 환경도 틀리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식은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창의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 계좌 경제학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이런 거죠. 자, 그 테러리스트를 우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부 기관에서 은행 계좌의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통장에다가 예를 들면은 엄청난 액수가 뭐 갑자기 입금되었는지 또 비정기적으로 뭐 입출되는 금액이 없는지 이제 이런 걸 통해로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를 찾는 방법의 하나죠.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FIU에서도 탈세 혐의자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통장 흐름. 갑자기 뭐 큰 돈이 들어왔다. 뭐 수십억의 큰 돈이 갑자기 예를 들면 손해신고는 뭐 한 1,0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10억이 통장에 입금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불법 자금이나 뭐 탈세 혐의가 있다. 이렇게 바로 FIU에서 이렇게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버리죠.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보기관에서 이 통장의 흐름을 보면서 혐의자를 잡아내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데이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작가하고 정보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유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책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신선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통장 흐름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를 찾는 게 아니고 테러리스트들이 이 책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정보기관하고 이 저자하고 협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스팸 메일이죠. 우리가 스팸 메일을 이렇게 방지하는 이제 이렇게 창의적인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이런 거죠. 스팸 메일을 다량으로 이제 보내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거를 우리가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답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리스트를 잡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을 잡은 건 아니지만은 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답신을 쭉 보내있으면은 그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 같은 거 그거를 다 열어보고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을 많이 들게 해서 스팸 메일을 방지하는 어떤 똑똑한 정책을 썼다 이렇게 사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무조사에 있어서 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소개하면은 저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신선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회사 꽤 매출액이 되는 어떤 회사가 이제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세무대리인을 같은 지역에 있는 세무대리인은 방어하는 세무사를 방어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했고 서울에 있는 세무대리인 한 명은 공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사 공무원을 공격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창의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방어를 하는 세무대리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성 경우에는 공격이라는 것은 쉽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세무공무원의 허점을 공격을 한다고 다양한 공격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세무조사 기간 중에서는 정빙을 그러니까 확실한 정빙을 제출하지 않고 일단 과세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정이나 실질적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추직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은 철수를 잘 안 하니까 일단은 추직 목표가 달성하도록 예를 들면은 과세를 유도를 하고 정빙을 예를 들면 과세 적부심 단계에서 정빙을 제출해서 예를 들면 지속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공격하는 아이디어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세금이 뭘까요? 즉,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4대 업무, 라고만 가르치죠.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즉, 민주국가의 세금이라는 것은 사회계약입니다. 즉, 국가가 세금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를 하면은 국민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가는 그거를 오난농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쉽게 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을 예산을 쓰면은 영수증 첨부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사회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국가가 이거를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프랑스 혁명을 이끈 우리가 사회 계약론이잖아요.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손으로 세금이 다시 돌아가는 순환이 신속하고 잘 이행되면 세금의 다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민이 아무리 적게 부담하더라도 그 적은 액수가 국민의 손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국민은 계속 납부만 함으로써 빈틈털이가 된다. 국가는 부유하지 못하면 국민은 거지가 되고 만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사회에 돌아오지 않으면 세금을 우리가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의 설문입니다. 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30% 응답자가 만약 세법이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면 탈세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4분의 1은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면 또 탈세가 정당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8, 90%는 즉 세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탈세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인상된 그 세법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호혜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세금이 왜 문제인지. 이런 우리가 사실 사는 사회계약론에 의한 세금을 해석하는 능력도 세무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조세범죄의 성립 요건을 봅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조세행사법 강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범죄에 해당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즉 법에 그 범죄가 기록이 법에 해당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법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란 비난 가능성입니다. 내가 범죄자 입장이라면 나도 범죄를 이제 저질 수 있다 그러면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 해당되려면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죠. 왜 내기 싫어할까요?
국세청이 이때까지 수십 년간에 오히려 탈세자를 제대로 이제 적발을 못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법대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보면은 세법대로 세금을 잘 안 내고 여러저리 이렇게 세금 안 낸 사람들만 지금 다 부자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난 가능성이, 스웨덴에서 예를 들면은 조세 범죄자를 비난할 가능성보다 한국에서 조세 범죄자를 비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자, 그런데 조세 행법에는 오히려 한국은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 법정액이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스웨덴은 6년, 독일은 10년, 일본도 10년밖에 안 되죠. 최고죠. 징역액이. 사실상은 오히려 이제 국가 권력 입장에서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강에서 부분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사실 운 좋게 잘 대응해서 세무사를 잘 대응할 수도 있지만은, 한국 민주주의 이 시스템 하에서 또는 국세청이라는 이 시스템 하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대응해도 일단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법이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감사제도, 인사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일단 상강까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어떤 기초적인 스웨덴 국세청 보고서, 한국에는 소개되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번역본들은 저희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다 무료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렛 미더 인류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력있고 헌신적인 시민들의 작은 집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집단이 유일하게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1강에서 이야기한 우리 복잡계에서 초기 조건, 한 개인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